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베트남 축구가 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아쉽게 호주에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단 하나의 유효 슈팅을 허용한 것이 패배로 이어졌는데요. 이날 경기 더 많은 슈팅을 뿌렸고 또한 일본과 중국이 예선전 B조 최종 라운드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이 가장 활기찬 축구를 보여주면서 중국보다는 확실히 낫다, 일본에 비견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호주와의 경기에는 사실 먼저 페널티킥을 넣고 앞서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VAR 판정을 통해서 무산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박항서호의 돌풍, 아쉽게도 2연패로 그쳤지만 희망을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역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호주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인터뷰했는데요. 이 경기 주요 내용 포함해서 일본과 중국의 맞대결, 그리고 호주와 사우디가 공동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B조의 상황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한 베트남이 호주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2차전 경기에서 전반 막판 아쉬운 실점을 내준 이후 1대0으로 졌습니다. 호주는 1차전에 중국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아주 강력한 경기력을 보였고 또 골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월드컵 최종 예선 A조, B조 일정을 모두 통틀어서 가장 좋은 공격력을 보이고 있는 팀인데요. 그런 팀을 상대로 베트남이 단 한 개 유효슈팅만 허용했고 그 한 개 유효슈팅을 실점하면서 아쉽게 졌습니다. 이날 박항서 감독 첫 번째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3백을 썼다가 이번 경기는 4백으로 나왔어요. 사실 4백이라고 말씀드렸지만 3백과 4백을 경기 내내 오가는 플레이를 펼쳤고 선발 명단에도 골키퍼를 포함해 중앙 미드필드진을 교체했고 또 퇴장당한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호주와 접전을 벌였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 K리그에서 뛰면서 수원 삼성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타가트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그 외에 이제 흐루스티치라든지 어빈, 세인즈버리, 매튜 라이언 같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는 핵심 선수들을 모두 총출동시켰습니다. 경기 초반에 오히려 베트남이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반 7분 좋은 스루 패스를 통한 슈팅 과정이 아쉽게도 마무리 문제로 허공을 가르면서 무산이 됐었고요. 전반 28분에는 결정적인 중거리 슈팅 시도를 이제 호주 수비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팔로 막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VAR 신호가 들어왔고 주심이 이 신호를 듣다가 직접 온필드 리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손을 조금 움직이면서 공을 막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1차전 경기 베트남과 사우디에서 경기에서 사우디의 슈팅이 맞고 튀어오르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손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맞고 이제 PK를 내줬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거의 유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이 페널티킥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VAR 판정을 통해서 페널티킥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이제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은 좀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지켜보기도 했고 하지만 결국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장면 이후에 전반 43분에 아쉽게도 호주에 선제골을 내주고 마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그리고 뭐 플레이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지만 신체 조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작은 상황 속에 호주 선수들은 또 월등히 큰 체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크로스 패스에 의한 헤더 공격, 사우디전과 마찬가지로 실점을 했어요. 중앙 미드필더인 흐루스티치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와서 시도한 왼발 크로스 패스를 라이트백으로 출전하는 그랜트가 달려들면서 헤더로 연결했거든요. 이 장면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사실 한 차례 잘라낼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했는데 뒤로 빠지는 공을 이제 서전트 헤더로 이제 내줬기 때문에 실점 과정에서 집중력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후반 41분에는 계속해서 몰아치던 베트남이 역습을 좀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수비수가 공을 걷어내려던 게 호주 선수를 맞고 뒤로 흘렀고 그 이후 앞서 있던 호주 선수가 마무리를 했지만 보시다시피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체크가 돼서 쐐기골을 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베트남이 총공세를 펼쳤고 박항서 감독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지휘조차도 주심이 와서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공격적인 모습이라든지 비신사적인 플레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 홈에서 경기를 치렀음에도 뭔가 이제 좀 디스어드밴티지를 받는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에 베트남이 마지막까지 공격을 시도해봤지만 문전 우측에서 시도한 슈팅이 결국에는 빗나가면서 베트남이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슈팅 기록을 보면 베트남이 무려 11차례의 슈팅을 시도했고 그중에 유효 슈팅이 2개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호주는 6개의 슈팅을 때린 가운데 골로 이어졌던 단 하나의 유효 슈팅만으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만들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는 분명 상대와의 피지컬 차이가 좀 있었고 또 이제 호주 골키퍼가 두 차례 선방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선방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호주의 공격이 그렇게 매섭지는 못했어요. 그런 결과 때문인지 박항서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굉장히 자부심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베트남의 첫 번째 월드컵 최종 예선 도전이었다. 아시아 최고의 팀들을 상대한다. 선수들이 전술을 잘 따라줬다. 두 팀의 수준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체격 조건과 체력에서 불리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을 다루는 부분이라든지 축구를 잘하는 부분, 조직적인 측면 등 사실 수준적인 측면, 축구의 수준은 차이가 없었는데 다만 신체 조건에서 불리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결국엔 몸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죠. 오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이제 입성한 이후에 선수들은 뭐 고기도 많이 먹이고 우유도 많이 먹게 하고 하는 그 체력적인 부분을 성장시키려고 했지만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더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실점을 피할 수 있다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했고요. 페널티킥 판정에 대해서는 사실 뭐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심이 VAR을 좀 많이 화면을 봤으니까 정확한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넘어갔고요. 일단 이날 경기 쯔영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베트남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 코치들이 좀 잘하긴 하지만 큰 경기에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면이 있어서 다른 선수를 선택했고 1차전과 달리 골키퍼를 반반만 바꾸는 데서 이 선수가 신체적으로 좋으니까 호주와의 경기에 좋은 부분도 있고 팀내 경쟁을 유도하고 싶다. 이런 선수가 도착화되는 것을 막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이렇게 팀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편 일본과 중국이 동아시아 라이벌전을 또 기조에서 치렀는데요. 일본이 1차전 오만과의 패배를 극복하고 첫 승을 거뒀습니다. 중국은 사실 코로나19 자가격리 일정이나 외국대회 팀들이 입국할 때도 그런 부분을 면제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예 카타르 도하에서 홈경기를 치르고 있고 카타르 도하에 캠프를 차린 상황이거든요. 일본 선수들이 오만과 홈경기 치르고 카타르로 넘어가서 또 많은 유럽파 선수들이 이런 역시차를 겪는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도전을 했는데 일단은 중국은 2연패로 수렁에 빠졌고 일본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대부분 일본이 주도를 했는데요. 전반 23분에 구보 선수가 2대1 패스 이후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쿠보 선수가 가장 날카로운 플레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반 38분에 쿠보 선수의 왼발 중거리 슈팅을 옌진리 골키퍼가 아슬아슬하게 막아냈고 재차 슈팅 또 일본 선수들이 골대까지 맞췄는데 또 오프사이드에 걸린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 좋은 기회도 무산이 됐습니다. 전반 40분에 결국엔 일본이 선제골을 넣게 됐는데요.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이토 준야의 크로스를 오사코 유야가 달려주면서 날라차기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제골 이후 사실 중국도 역공을 펼쳐보려고 했는데 거의 좋은 장면을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일본이 후반 17분에 이토 준야의 패스에 이은 쿠보 선수의 1대1 기회를 야기했는데 이 상황 슈팅이 결국 골키퍼에 막히긴 했지만 오프사이드로 역시 판명이 나면서 유효한 공격되지 못했고요. 후반 42분 시바사키가코의 중거리 슈팅 골키퍼 역시 한 방에 걸리면서 더 이상의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경기 일본이 이기긴 했지만 좀 무기력했어요. 70%의 골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18개의 슈팅을 하기도 했고 2개의 빅찬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 골대도 맞고 나왔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전에서 역시 좀 묵직한 공격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고요. 또 셀틱에 최근 이적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후루아시 선수 역시 작고 빨빨거리면서 움직이는 선수다 보니까 신체 조건으로 수비한 중국을 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역시 피지컬적인 수비, 밀집 수비에 도전하는 일본의 모습이 나왔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엘케손이라든지 알란이라든지 알로이시오 같은 외국인 귀하 선수들을 모두 출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유효슈팅을 또 한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호주전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유효슈팅 0개, 완벽히 무기력한 경기를 보이면서 이번 주에서 오히려 베트남보다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경기만 보더라도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의 경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대0으로 승리했어요. 오만이 일본전 승리에 이어 사우디를 상대로 선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정력 싸움에서 사우디가 이겼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호주와 사우디가 나란히 2연승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 득실차에서 호주가 앞서면서 1위로 올라갔고 사우디가 2위입니다. 일본 첫 승을 거뒀지만 오만전 패배가 있기 때문에 3위고요. 하지만 골 득실차까지 같은 오만과 나란히 공동 3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트남은 2패를 당하게 했지만 이 2패가 되면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 8경기가 남았잖아요. 충분히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같은 2패지만 내용이 안 좋았던 중국 현재 6위 최하위인데 희망이 없는 그런 경기로 보였고요. 이티에 감독이 5년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경질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달 일정 B조 역시 중요한데요. 10월 7일에는 호주가 오만과 홈 경기를 치릅니다. 홈에서 또 오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1위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우디와 일본의 경기는 일본이 호주와 사우디의 2강 체제를 깰 수 있는 기회인데 사우디 원정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기는 최하위권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박항서 감독이 이 경기에서 베트남의 사상 첫 최종 예선 첫 승을 거둔다면 반전의 기회를 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월 12일에는 일본 대 호주, 사우디 대 중국의 경기, 그리고 오만 대 베트남의 경기가 있거든요. 일본이 사실 이 사우디전, 호주전 이 연속되는 어려운 일정에서 이겨야만, 승점을 따내야만 본선 직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을 살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말씀드린 대로 중국 오만이라는 이 조에서 가장